안녕하세요. 1학년 여러분, 이번 2016학년도 국어 수업을 함께 할 선생님입니다. 제 이름은 최미옥이고요. 최미옥. 이름 쉽죠? 미옥이. 그런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1년 동안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데 1학기 수업은 제가 1학년 전반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전부터 생각해왔던 수업을 한번 여러분과 하고자 합니다. 그 수업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경험한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거꾸로 수업이라는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무엇보다도 협조를 많이 해주셔야지 이 수업이 활기차고 또 신나고 즐겁고 또 활동적인 그런 수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함께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또는 기다려지는 그런 윈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포근한 봄이라는 시가 나오는데요. 또 엄마야 누나야, 또 비, 또 맷버들 가리 꺾으라는 시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초등학교 때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중학생이 되었으니까 시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잡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거꾸로 수업은 여러분이 지금 선생님이 이 강의 자료를 이렇게 유튜브나 아니면 여러분의 카톡방에 올려놓을 때 반드시 이 수업을 듣고 또는 시청하고 나서 수업에 임해야지 수업이 이렇게 활동적인 수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께서 꼭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강의 자료를 꼭 듣고 수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쉬어가죠. 잠깐 시 한 편을 듣고 가겠습니다. 고마웠다고 그 말하려고. 이반 화이팅.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시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리듬감 있는 언어로 표현한 것이라고 간단하게 개념을 잡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의 구성 요소 3가지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는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이 시 속에는 꼭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운율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운율이 담겨 있는 것을 어막적 요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를 읽을 때 시어나 시적 표현을 통해서 상상되거나 떠오르는 요소가 있는데요. 시를 읽으면서 여러분의 오감각, 쉽게 말해서 시각,
눈으로 보는 거, 그 다음에 코, 냄새로 맡는 거, 그 다음에 귀, 소리로 들리는 거, 그 다음에 입, 입을 통해서 우리가 맛을 느끼게 되겠죠. 그 다음에 피부를 통해서 우리가 촉감을 느끼게 되겠죠. 뭐 차갑다, 뜨겁다, 따뜻하다, 포근하다. 이런 요소들이 시 속에는 표현되고 있습니다. 눈으로 표현될 때도 있고, 귀로 느끼게 표현될 때도 있고, 또는 두 가지가 동시에 귀로 또는 눈으로 뭐 이렇게 동시에 느끼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요소를 우리는 회화적 요소라고 하고요. 이런 회화적 요소를 많이 사용된 시를 감각적인 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의미적 요소가 있는데요. 시인이 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로 어떤 시를 읽던 간에 그 시를 쓴 시인 또는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 이것을 우리는 주제라고 하지요. 여러분이 각자 느끼는 바는 달라도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또는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를 여러분이 서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의 종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는 크게 형식에 따른 갈래가 있고요. 또는 내용에 따른 갈래가 있습니다. 형식이라는 것은 눈으로 우리가 딱 봐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겠죠. 그래서 형식이 정형시다, 자유시다, 산문시다, 이렇게 세 형식이 있습니다. 자, 읽어보면 알겠지만 정형이라는 말이 형식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일정한 글자 수 또는 일정한 규칙 같은 것이 이렇게 정해져서 창작된 시를 정형시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에 전해져 내려오는 시조 문학이 바로 정형시에 속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시가 규칙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쓴 시가 있는데요. 그런 시를 자유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처음 이 시를 공부할 때 나태주의 풀꽃이라는 시를 감상했죠. 그 시도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일정 형식에 끄리낌 없이 자유롭게 쓴 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산문시가 있습니다. 자유시와 거의 같은 운율은 취하지만 행과 연의 구분이 없이 리듬의 단위를 문장 또는 문단에 둔 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3년 또는 밑행 15행 이렇게 말하는데, 연이라는 것은 아까 받는 시를 한번 예로 들자면 자세히 보아의 예쁘다가 바로 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 처음에 시작한 행을 일행이라고 하고요.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가 이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너도 그렇다 하면은 삼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시는 풀꽃이라는 이 시는 삼행 1년을 가진 시가 되겠습니다. 행이 모여서 연이 되고요.
그래서 또 우리가 보통 시는 이렇게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2년, 3년, 4년 이렇게 쭉 또 연결이 되어 있는 시가 많이 있죠. 앞으로 배울 포근한 봄이라든가 이런 시를 보면서 여러분이 다시 영과 행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산문시는 자세히 보아여 예쁘다 하고 행을 바꾸어줬는데 그 행을 안 바꾸고 예쁘다 옆에 바꾸지 않고 바로 옆줄로 이어서 이렇게 바로 이어서 이렇게 쓰게 되면은 행과 연의 구분이 없이 리듬을 단위로 문장 또는 문단에 둔 시, 즉 무슨 시가 될까요? 산문시가 되겠죠. 예, 이런 시를 산문시라고 합니다. 자, 앞에서는 시의 종류를 형식에 따라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는 내용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 시라면 그것을 우리는 서정시라고 합니다. 서정시. 자, 개인의 정서를 또는 감정을 표현한 시다. 그 다음 서사시가 있죠. 서사라는 것은 서사라는 요 용어 자체가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야기. 자, 역사적 사실이나 신화, 전설, 영웅들의 이야기 등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쓴 시를 우리는 서사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 극시. 극시는 말 그대로 희곡적인 방법으로 쓴 시가 되겠지요. 희곡이라는 것은 우리가 연극의 대본을 희곡이라고 합니다. 연극의 대본. 그러니까 연극적인 내용을 시의 형식으로 표현한 시를 우리는 극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1학년에서 나오는 시는 시의 내용상 그 종류를 살펴보면은 대부분이 서정시에 들어가겠죠. 서정시. 시에서 우리가 가장 이렇게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또 이것이 시다 하는 것을 읽을 때 우리는 시 속에서 운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 운율은 시 속에서 리듬감이라고 하죠. 가락, 리듬, 음악성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운율이 겉으로 드러나 있으면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시 속에 은근하게 느껴지는 운율은 안내자를 써가지고 내재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시 겉에 드러나는 운율, 눈으로 딱 봐서 겉으로 딱 봐서 시를 딱 글자를 보면서 이거는 글자 수를 맞추어서 쓴 시구나 하면은 그것을 우리는 외형율이라고도 하고요. 외재율이라고도 합니다. 주로 이 외형율이나 외재율은 정형시에 나타나고 있는 운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에서 이 운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운율, 음악적인 또는 가락, 리듬을 형성하는 그 요소가 어떤 형태로 보여지는가 하는 겁니다. 예, 제일 먼저 여기 보면 같거나 비슷한 소리의 반복. 비슷한 소리가 반복되면은 우리가 운율을 느낄 수 있겠죠. 거기 보면 예문에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길 위에 오늘 하루 하늘을 우르르고 싶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눈으로 딱 보거나 또는 소리가 반복되는 소리가 있겠지요. 여기서 보면은 미음음이나 또는 리을음이나 이런 음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지요. 자, 이런 것을 같거나 비슷한 소리의 반복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소리 반복에 의해서 리듬감, 가락 또는 운율이 형성되고요. 그 다음에 단의 반복에 의해서도 운율이 형성이 되겠죠. 플립은 퍽도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어요. 우리가 플립하고 그를 부를 때는 우리들의 입속에서는 푸른 휘바람 소리가 나거든요. 라고 표현되고 있죠. 여기서 단의 반복, 무엇이 있을까요? 네, 플립. 네, 이런 용어가 나올까요? 또 우리 이렇게 나왔죠. 이런 것이 단어의 반복에 의해서 운율을 형성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운율 형성을 하는 요소 중에는 문장 구조의 반복입니다. 똑같은 문장, 비슷한 문장이 반복되면은 우리가 운율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벚꽃 지는 걸 보니 푸른 소리 좋아. 푸른 소리 좋아하다 보니 벚꽃마저 좋아. 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벚꽃 지는 걸 보니 또는 푸른 소리 좋아하다 보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 벚꽃과 푸른 소리 문장 구조가 서로 비슷하지요. 또 푸른 소리 좋아. 벚꽃마저 좋아. 이렇게 문장 구조의 반복에 의해서 운율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끈을 읽는 마디의 수에 따라서 우리는 또 운율이 형성되는데요. 이 끈을 읽는 마디의 수를 우리는 음보라고 합니다. 음보. 예를 들자면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이렇게 나오는데요. 뜰에는 반짝이는 반짝이는 하고 여기 한번 꺼줘야 되겠죠. 금모래빛. 이렇게 끈을 읽는 마디의 수가 일행이 여기가 일행 엄마의 누나야 강변 살자 1행에서 세 마디로 끊어지고 2행에서도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해가지고 또 세 마디로 끊어지죠. 이것을 몇 음보라고 하는가 하면 3음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끈을 읽는 마디 수가 1행, 2행, 3행, 4행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똑같이 세 마디로 끊어지면 거기서 우리는 리듬감 또는 운율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겠죠.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3음보의 리듬감을 가진 전통적인 가락이 있어요. 그것이 민요조의 가락이 되겠죠. 아리랑, 아리랑,
알알이요. 알이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이렇게 전통 가락은 우리의 전통 가락은 삼음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운율이 형성될 때 한마디의 글자를 일정하게 맞추는 것을 우리는 그 정형시라고 글자 수를 이렇게 어떤 형식에 얽매여서 맞추어서 쓴 시를 우리는 정형시라고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시 한 행을 보면 비오자 장독간에 봉선아 밥만 버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3, 4, 3, 4 글자 수가 3, 4, 3,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행에 몇 마디로 되죠? 4마디로. 그래서 오늘 사음보라고도 하고요. 이런 형태로 쓰여진 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했었죠. 정형시의 대표적인 모형을 보여주는 것이 시조문학이라 했죠. 그래서 이 비오자 장독간에 봉선아 밥만 버려라고 이렇게 여러분한테 제시된 이 시 속에서도 이 3434 3434 그 다음 3543 이렇게 글자 수를 일정하게 정해놓고 그에 맞추어서 쓴 시를 우리는 정형시라는데 이런 정형시도 우리가 운율을 형성한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같은 소리를 반복한다든가 아니면 같은 어떤 모습을 흉내내 가지고 그 흉내낸 말이 같은 말이 2번씩 반복될 때 그것을 우리는 의성어, 의태어라고 하는데 이 의성어, 의태어의 사용으로 시 속에서 운율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연분홍 송이송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송이송이라는 말이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요. 나비는 너훌너훌 춤을 춥니다. 송이송이 너훌너훌은 의성어는 아니고요. 의태어 쪽에 가깝겠지요. 모습입니다. 태는 모습이고요. 성은 소리 성자입니다. 요거는 성은 소리를 나타내고요. 소리. 태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시 심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 3요소 중에서 해아적 요소에 심상이 있었죠. 시를 읽을 때 마음속에 그려지는 사물의 모습이나 느낌입니다. 마음속에 이렇게 우리가 눈을 감고 시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우리의 오감각 중에서 특히 전달되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눈으로, 귀로 또는 맛으로 그 다음에 촉각으로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소리로 느끼게 하는 것은 청각적 심상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적 심상은 모양, 눈으로 봐야 되죠. 모양은 빛깔도 색깔, 빨갛다, 푸르다, 노랗다, 희다, 이런 하얗다, 파랗다, 이런 용어들 여기 빛깔이겠죠. 그 다음에 움직임, 살금살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시각적 심상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의 감각으로 이렇게 탁 느낌이 다가오는데 눈으로 봐야지 느낄 수 있는 것은 시각적 심상.
그 다음에 촉각적 심상이 촉각. 그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나타내는데, 그럼 피부에는 우리가 주로 보면은 부드럽다. 그 다음에 차갑다. 뜨겁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런 것을 우리는 촉각적 심상이라고 합니다. 후각적 심상과 미각적 심상과 공감각적 심상이 있어요. 후각이 뭡니까? 코죠, 코. 예, 코는 냄새를 맡는 곳이죠. 그래서 냄새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이미지를 느낄 수 있다는 하는 것을 후각적 심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맛을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각적 심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5 감각 중에서 2 이상의 감각이 서로 결합되어 가지고 나타내는 심상을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합니다. 공감각적 심상. 예를 들어서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구절을 보면, 푸른 종소리, 푸른은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종소리는 여러분은 어디로 이렇게 이미지가 다가옵니까? 예, 청각이지요. 이렇게 2 이상의 감각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심상을 공감각적인 심상이라고 합니다. 자, 시에서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시의 표현 방법인데요. 그 시의 표현 방법 중에서도 비유법이 있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 저라면 저는 얼굴이 동그랗습니다. 그래서 이 동그란 저의 얼굴을 보고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면 우리 국어 선생님은 공 같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어 선생님의 얼굴은 공 같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비유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유법 속에는 여러분이 1학년 때 지금 알아두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런데 이 비유법에 관해서 공부할 때 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혼돈을 하고 또 확실하게 이렇게 공부해 놓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여러분이 언유법인가? 직유법인가? 이렇게 혼돈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여러분이 기초를 잡기 위해서는 이런 포인트는 외워두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직유법은 꼭 이렇게 같이처럼 뭐뭐인 양, 뭐뭐인 듯이 등과 같은 연결어로 결합되어서 비유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내 누님 같이 생긴 꽃이요. 같이라고 했죠. 예, 내 누님 같이 생긴 꽃인데 이 꽃이 내 누님 같이 생긴 꽃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방법을 비유법이라 하는데, 그 비유법 속에서도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은 직유법에 속합니다. 그 다음 언유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처럼
같이, 처럼, 듯이, 뭐뭐 있냐 이런 부수적인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직유법이라면 언유법은 깔끔합니다. 한마디로 내 마음은 호수요 이렇게 표현하죠. 내 마음이 원관념입니다. 호수가 비유관념입니다. 내 마음을 어디에 비유했는가 하면은 호수에 비유했죠. 그런데 내 마음은 호수요 해가지고 직접 빗대었지 뭐 앞에 표현된 것 같이 뭐 군더더기가 붙지 않았어요. 이런 표현법을 우리는 언유법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직유법으로 한번 고쳐보면은 내 마음은 뭐 같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호수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직유법이 되겠죠. 어인법, 사람이 아닌 것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을 어인법이라 합니다. 이는 이것이 사람인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 배추입니다. 그런데 이 배추에게도 마음이 있나 보다라는 구절로 표현된 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추에게 어떻게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이라는 용어는 누구한테 쓸 수 있는 용어인가 하면은 사람한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아닌 것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한 기법을 우리는 어인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상징이라는 시의 표현 방법이 있는데요. 상징은 추상적인 개념.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어떤 모습이 딱 떠오르는 게 아니고 추상적인 용어는 사람마다 다 이렇게 머릿속에서 또는 생각 또는 마음속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모습이 각각 다를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추상적인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로서 나타내는 표현 방법을 우리는 상징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나는 평화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A라는 친구가 나는 평화는 마치 숲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숲이다. 이렇게 평화하면 숲이 생각난다. 또 평화하면은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는 모습이 평화다. 이렇게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평화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우리는 구체적인 사물이 여기서는 비둘기가 되겠죠. 비둘기에 딱 이렇게 명시하여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상징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대나무에 관해서 대나무가 여러 요리에 많이 이렇게 기구로 사용되고 있는데 대나무 하면은 옛날에는 지조를 나타내는 어떤 우리는 사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조는 뜻을 굽히지 않고 한 가지 뜻을 이렇게 끝까지 지키는 사람을 우리는 지조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나무가 굳지 않고 곧지요. 하늘로 치솟고 있죠. 똑바르게. 그래서 그런 대나무의 곧은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뜻을 굽히지 않고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처음 마음 먹은 뜻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지조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나무로 그 지조를 표현하기도 하겠죠. 이런 것을 상징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십자가 딱 보면 뭐 떠오릅니까? 예, 기독교,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표현 방법을 상징이라고 합니다. 상징에 관한 학습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개념만 맛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의 개념과 시의 갈래, 시의 요소, 시의 운율, 또 시에서 많이 나오는 심상과 비읍 부분, 시를 감상할 때 꼭 필요한 지식이니 반드시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